안녕하세요. 됐다. 자, 심화이론 우리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전달사항 하고 진행할게요. 이번에 합격자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이게 이제 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합격 사례 발표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트패스에다가 공지를 해서 안 하겠다라고 이번에 했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로 이제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고, 문제가 생기면 이게 좀 커질 것 같아서 그걸 취소를 했는데, 몇몇 선생님들이 왜 우린 동영상을 안 찍냐, 뭐, 요렇게도 오고, 또 선생님들도 학원에 전화를 해서 왜 위상미술은 이 강의 영상을 안 찍냐, 요렇게 해서 지금 샘플링을 몇 개 찍어서 샘플러스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조 할인 심야 할증 해가지고 저희가 광고가 나갔잖아요. 자, 이 조조 할인하고 심야 할증은 코로나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조 할인은 없는 대신에 수업 시작 전에 질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짚어주기로 했는데 오늘은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이 지금 끝나고 나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질문을 내일 꼭 짚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 전에 이야기해주고 가기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심야 할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걸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걸로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당부 말씀드릴 거는 선생님들이 합격 수기를 활용하는 것을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합격 수기를 자신한테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수기라고 해서 무조건 다 따라하면 오히려 망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려드리자면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하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향이 틀리고 근데 그 개인차를 대부분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강의를 가르치다 보면은 정말 미안한 말인데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구나. 이 선생님은 우리가 계란을 깨뜨리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요렇게 느끼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그냥 한번 탁 하면은 탁 깨우쳐서 바로 이렇게 탁 부활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계란에다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굉장히 빨리 깨우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게 개인차인데 그걸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은 인정하기 싫은 게 왜 인정하기 싫으냐면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공부를 잘했는데 내가 그래도 교직이수 이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또 학교 다닐 때 내가 수석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대학 때 공부하고 임용 공부하고는 틀려요. 대학 때는 우리가 단기간에 해서도 충분히 암기해서 도달할 수 있는 건데 임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전이에요. 오히려 교만할수록 오히려 더 뒤처져 가요. 그래서 선생님들 생각에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수석도 하고 계속 잘 나갔는데 저 사람이 왜 임용이 떨어지지? 요거는 본인이 그 임용 스타일을 이렇게 파악을 학교 때하고 똑같이 해서 공부를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개인차를 인정을 하고 자신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공부 방법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그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방법이 그렇다 해서 머리 좋은 사람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머리 좋은 사람은 이론만 해도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격선이다. 이게 합격선이라면
합격선에 이렇게 도달을 할 때 이 수준에서 먼저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용 준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베이스가 굉장히 탄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준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 수준에서 출발하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밑에서 출발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천천히 가면 한 3년 걸려요. 이분이 천천히 가면은 그냥 자기 천천히도 아니고 자기 속도에 따라서 가면 3년 걸리고 자기가 조금 빨리 하면은 2년 걸리고 요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늦게 간다 그러면은 못 갈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고 요래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가는 데는 빨리 가면은 정말 1년에 가고요. 늦게 가면은 재수 요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열심히 하면. 근데 이 사람이 좀 느슨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길게 가요. 자, 이거는 어떤 전제 조건이냐? 이 사람들은 당연히 바로 가겠죠. 똑같은 전제 조건은 공부 방법이 제대로 됐을 때. 정말 능력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부 방법을 처음부터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시행착오를 거쳐서 재수 3수하기도 하고요. 5수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알려주는 기본적인 임용에 관련된 공부 방법을 제가 기본이론, 심화이론 매번 할 때마다 알려주죠. 심화이론에서는 기본하고 똑같아요. 공부하는 것이 이론이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 없이 이대로 가는 건데, 자, 여기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선생님들이 다 합격을 하세요. 그래서 합격 수기를 써요.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합격 수기는 장수생 합격 수기보다는 초수생 합격 수기를 많이 참고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장수생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성향하고 맞는 사람이면 그 사람하고 그 합격 수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 합격 수기 쓸 때 계속해서 3수까지 이렇게 가는데 내가 단 한 번도 1차를 못 갔다. 그럼 이 사람은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할 때 공부 방법을 바꿨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건 좋은 거예요. 이 마지막 거는. 그래서 그 마지막 공부 방법은 따라해도 되지만 이 과정을 따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수기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 과정까지 오는 요것은 절대 따라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자면 지금 현재 여기 합격 수기 아트패스에 올려져 있는 것 중에서 전북에 합격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선생님들이 예상했다시피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상담할 때 제가 서울을 보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서울 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신 그 사람은 간이 조그매요. 그래서 불안하다라고 해가지고 좀 겁난다. 처음 임용을 보는 건데. 그래서 전북을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 능력치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1차 점수도 74점 이렇게 해서 고득점이죠. 자, 그리고 최종에서 33점 이렇게 높잖아요. 자, 그럼 이런 선생님들이 매년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 2016년도에는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어요. 서울이 높은 때가 있고 대전이 높은 때가 있고 이러잖아요. 자,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 대전이 가장 높았는데 그때 당시 대전에서 수석했던 분이 초수였어요. 초수에 수석하는데 이분은 아줌마였어요. 30대 후반이었어요. 한 37, 8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애도 있고 초등학생의 애도 있고 뒤늦게 했고 미술 전공도 아니었어요. 자, 근데 초수에 이렇게 합격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제가 한 5, 6월 이렇게 첨삭하면서 뭐라고 했냐. 40점 정도 이때 나올 때 선생님 보고 싶은 지역 봐라. 선생님 충분히 가고 싶은 지역 갈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자기는 40점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갈 수 있다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이 사람이 그럼 언제 성적이 또 올랐느냐.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9, 10월 달에 가도 45점밖에 안 돼요. 그래도 대전이 서울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전을 봐라. 가고 싶은 적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70점은 나온다. 내가 요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요 성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문제를 푸느냐 이걸 가지고 제가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거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합격했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은 미술 전공도 아니었고 그렇고 아줌마였고 그리고 이때 당시 초수에 합격할 때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합격하는 거였어요. 논문도 썼어요. 안 좋은 조건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 방법을 알려주거나 이걸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취집하고 알려주면 이 사람은 바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가요. 당장 시험 문제에 적용은 안 되지만 두 번째 할 때는 적용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능치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가 있고 또 위상미술 아니고 다른 데에서는 같은 시기에 재수에 합격한 아주머니가 서울에 이렇게 합격을 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도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과학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 방법을 할 때 이 사람은 공부 방법을 굉장히 좋은 방법을 썼어요.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자, 근데 그쪽에서는 공부 방법을 어떤 방법을 썼냐? 공부 방법을 자기가 도자기다. 그러면 도자기 도판들을 한 50개씩 이렇게 모아서 그것들을 다 정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공부 방법을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따라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때요? 이 도자기 탑 요것들만 해도 저장하려는데 한계치가 있겠죠. 나중에는 멀쩡하던 사람들도 힘들다, 못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그 공부 방법 따라했던 사람들이 우수수 다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위상미술 서울에서 최종에서 떨어졌던 선생님이 그 공부 방법을 배워보겠다고 거기 가서 했다가 1차 컷도 못 가고 컷에서 10점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예전에 초수에 했던 공부 방법으로 다시 기본부터 다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다시 83점까지 이렇게 올린 거예요. 자, 요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합격 수기에서 자기하고 딱 맞는 합격 수기를 찾는 게 제일 좋아요. 내 성향하고 맞는 거. 그래서 지금 내가 요 수준이다 그러면은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요 사람이 나하고 성향이 제일 비슷하다. 또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한다. 그럼 이 사람의 합격 수기가 나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그 사람 것을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도움되는 것들을 하고 공부 방법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도움받을 게 있으면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여서 나한테는 이 두 가지가 맞다. 그럼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욕심 부리거나 자기가 할 수 없는 양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제가 알려주는 기본 방법들, 이 사람들 다 그 알려준 방법으로 해서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렇게 따라서 가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 한 케이스가 있다면 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 가기 전날까지 합격 영상을 봐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심해서 제가 많이 혼냈는데 오늘은 이 사람의 합격 영상을 보고 이 사람 공부 방법을 하고 내일은 이 사람 걸 보고 또 그 사람 공부 방법을 하고 모레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너무 불안해서 이게 자기는 합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그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걸 본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불안했던 심리는 그 가정적인 요인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선생님은 꼭 그때 합격해야 되는 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 사람 같은 경우 취집학하면서 이걸 다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처음에는 처음에는 공부 방법을 따라했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그 불안한 심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공부 방법은 이미 정해졌고 그 영상만 본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그 아트패스의 합격 수기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쭉 있는 것들 과거부터 이렇게 쭉 쌓여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최근 한 3년 거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서 나한테 가장 맞는 성향이 있다. 그럼 그걸 따라하세요. 그러면 그 공부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백지 쓰기라든지 활용하는 방법들을 해놨잖아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이 이해가 되면 언제부터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교육과정은 지금부터 외우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영역이라 하더라도 이해가 됐으면은 바로 외우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해는 어떤 것이 이해냐? 요런 게 이해예요. 선생님들한테 내가 비례는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는 도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렇게 작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이 작품 설명에다가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 부분과 부분 간의 관계는 무엇이다, 기억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여기에 헷갈려 하면서 뭘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는 거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 분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것은 비례는, 여기에서 설명을 할 때 금강비례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자기가 하는 게, 비례는 이렇게 설명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을 만약에 비례에 대해서, 금강비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걸 서술할 수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 빈칸 넣기를 할 때 그것은 헷갈려 한다. 이런 케이스는 이해가 안 된 케이스예요. 본인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요렇게 내든 요렇게 서술하라 하든 해야 돼요. 근데 이 명칭을 주고 물어볼 때는 쓰지만 명칭을 못 줄 때는 끌어내지 못하는 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키워드 암기 들어가셔도 돼요. 이해가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서, 우리가 두 명씩 스터디 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때 이야기해 보면서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자료 한번 볼게요. 자, 프린트물, 선생님들이 그 교재에 있고 교재 외에 프린트물이 있죠. 아침에 제가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갖고 아까 라면을 먹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막 되게 숨이 차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린트물 이렇게 있는데 그 프린트물 먼저 펴보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프린트물 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 프린트물 보시면 되는데, 그 프린트물은 앞부분에다가 선생님들이 그 원하는 부분에다가 끼워서 분철하거나 이렇게 같이 할 때 하시면 돼요. 자, 미학이론 해가지고 모방미학, 표현론, 형식론, 제도론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자, 미학이론은 기본이론에서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미학이론 부분을 어디다 집어넣었었냐? 감상 부분에다가 제가 집어넣었어요. 이유는 기본이론에서 미학을 했기 때문에 미학과 비평이 같이 간다라는 거, 맥락성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감상에다 집어넣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틀 과정으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일에 해서 교육론 교육과정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4일로 해서 교육론 이틀, 교육과정 이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이거 할 수 있게끔 다시 미학을 교육론 쪽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가 자료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돼요. 자, 미학이론은 모방미학부터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모방미학, 표현주의, 그리고 형식미학, 형식주의, 맥락주의 이렇게 있죠.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이 모방이론이에요. 모방이론이 나왔는데, 이 모방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시대부터 해서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19세기까지. 그리스부터 해서 19세기. 자연주의라든지 사실주의, 이때까지 우리가 모방미학으로 하는 거고, 모방미학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재현하는 건데 어떤 대상을 하느냐? 밖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밖에 있는 외부의 대상이요. 외부 대상을 재현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이론가로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시험에 나올 때 플라톤하고 같이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죠. 자, 근데 대표자는 누구냐?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모방미학은 실질적으로 플라톤만 알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자, 플라톤은 미학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데아와 현상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데아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에요. 변하지 않는 본질이다. 자, 그럼 이 본질 같은 것을 플라톤은 뭘로 설명했느냐? 침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자, 이 침대는 어떤 침대냐면 신이 만든 침대예요. 그래서 신이 만든 침대의 개념은 과거에도 침대였고 지금 현재도 침대고 앞으로도 침대예요. 침대의 개념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침대를 그대로 모방하는 게 현상계예요. 그래서 현상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예요. 그래서 침대를 나무로 만들듯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침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요 현상계는 감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지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선생님들이 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 어때요? 사라져 있고 없어지고 망가지고 오래돼서 변해요. 아무리 새 것을 사도 그 새 것이 나중에는 어때요? 헛것이 돼요. 이게 이 세상 것이에요. 자, 이것들은 다 감각적인 거예요. 감각적인 것은 변한다. 자, 이 변하는 것이 현상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본질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이 감각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는 걸로 본 거예요. 자, 요 감각적인 것을 비유하자면 똑같은 침대라 하더라도 신이 만든 침대를 그대로 거울에 비춰서 모방해서 똑같이 재현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목수가 만든 침대예요. 현상계의 침대. 자, 이 침대를 또다시 지금 현재 이거는 이데아 것을 이렇게 거울에 비친 것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본질을 비춰 놓은 걸 이렇게 모방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본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원본을 모방한 복제예요. 복제본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복제한 침대를 똑같이 또 한 단면만 회화로 제작을 하는 게 화가의 침대예요. 자, 화가는 침대를 2차원적인 평면의 작품으로 제작을 하죠.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침대를 해요. 그래서 다비드 그림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침대 나오죠. 이게 화가의 침대예요. 화가의 침대는 복제한 것을 또다시 복제해요. 복제한 걸 또다시 복제했기 때문에 원본에서 지금 현재 한 차원, 두 차원.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원본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자, 두 단계나 떨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원본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자, 이 원본, 이 본질, 이건 다른 말로 진리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진리.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존주의 이런 거 배울 때 어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배워서 계속 전수하잖아요. 요것처럼 이러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플라톤의 입장이에요. 자, 그럼 요 플라톤은 이 원본에서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 모방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방의 모방으로 이것은 하찮다. 회화는 하찮다. 이렇게 느끼는 입장이고 이걸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자, 이 복제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장 보드리아르 같은 경우 뭐라고 했냐? 복제는 원본이 없잖아요. 이거는 복제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이 없는 복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원본이 없는 복제를 또다시 복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과정, 또다시 복제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표현했냐? 지금 이것은 복제본인데 복제본을 또다시 복제했기 때문에 원본이 없는 복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시뮬라크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뮬라크르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 없는 복제다. 이거는 복제를 또다시 복제했기 때문에 원본이 없는 복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드리아르를 물어보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플라톤을 물어보면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론은 이러한 것이고, 자,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예요. 자, 근데 플라톤이 이데아하고 현상계를 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관념론과 실제론의 입장이에요. 교육학에서 배우면. 자, 그러면 플라톤과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입장이냐? 이데아는 인정하지 않고요. 이것만 받아들여요. 현상계만. 그래서 실제론자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모방을 할 때 이 대상을 모방하는 것을 누가 해요? 화가가 하든 누구 어떤 작가가 하든 대상을 모방을 하죠. 조각가가 하든 모방한 것을 더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요. 덜 아름답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름답게 한 것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인 거예요. 그들이 실제 밖에 있는 자연 대상을 더 아름답게 표현한 거고, 덜 아름답게 한 거는 예술적인 가치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각을 천재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대상 자체 똑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모방에 대해서 어때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데 그에 반해서 플라톤은 어때요? 모방의 모방으로 하찮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요 시각이고요. 자, 두 번째 표현주의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언제 표현주의가 나타나냐? 모방미학이 이제 지나서 20세기 이렇게 들어서면서 표현주의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표현주의도 있지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낭만주의부터 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낭만주의의 미학이 어떤 것들이냐면 추한 것도 예술이다 라고 하면서 안 좋은 감정이라든지 불쾌라든지 추한 거. 이전에는 아름다움의 대상만 재현했죠. 근데 그렇지 않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표현주의에서는 이제 어떤 걸 보기 시작했냐? 인간의 내면적인 거라든지 감정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가가 제작한 작가의 감정이 작품에 얼마나 잘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가의 감정이 잘 드러나서 그것을 관람자한테 잘 전달시켰어요. 그 전달시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전달이라고도 표현하고 이것을 전념시킨다, 감념시킨다. 한마디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작가의 작품을 보고 무섭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든지, 같은 작가의 감정을 이렇게 전달받는 이러한 것을 표현주의라고 해요. 그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로체도 있고 콜링우드도 있고 수잔 랭어도 있고 다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감정의 전달을 이야기한 톨스토이예요. 자,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정을 전달할 때 뭘 가지고 전달을 하냐? 뭉크 작품을 생각하라고 했죠. 제가 기본 이론에서 뭉크는 똑같은 감정을 전달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이 있거나 수평선이 있거나 사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안정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색이라 하더라도 어떤 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감정이 틀려져요. 그래서 검정색을 사용하느냐, 빨간색을 사용하느냐, 노란색을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 조형 요소 원리라고 하죠. 자, 이것을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 자, 그래서 초점이 어디예요? 여기에다가 초점만 두는 거는 형식주의예요. 자, 근데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감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표현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시각을 주장했고, 또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라 하더라도 톨스토이는 작품을 인정할 때 추한 감정이나 안 좋은 감정을 전달한 거는 좋은 작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감정이라든지 교훈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냐면 뭐 충이나 효, 부모에 대한 공경심 이런 것들을 전달한다. 그럼 그런 것들은 좋은 작품이라고 보는 게 톨스토이예요. 자,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톨스토이까지 이렇게 깊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만 보시면 되냐? 감정의 전달이 표현주의 이론이다.
요것만 초점을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형식주의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조형 요소와 원리, 미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형 요소라든지 원리가 미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을 형식주의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조형 요소와 원리가 미적으로 구성된 거냐? 같은 선이나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면의 간격이나 비례나 반복이나 이것들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느껴져요. 나한테 내가 봤을 때. 자, 그러면 이게 좋은 미적인 구성인 거예요. 이것을 클라이브 벨이라든지 로저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이나 색이라든지 이 조형 요소 원리의 조화를 의미 있는 구성이라는 표현으로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키워드를 외워야 된다. 그러면은 로저 프라이라든지 클라이브 벨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구성, 이 단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이들의 미학 이론을 더 발전시켜서 형식주의 이론을 이렇게 올려놓은 집대성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린버그예요. 그래서 형식주의는 그린버그의 시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그린버그는 폴록의 작품을 가지고 형식주의 이론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린버그의 시각을 한번 보자면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이론을 이해하려면 조금 선생님들이 용어적인 개념도 알아줘야 돼요. 자, 그린버그는 모더니즘의 개념을 제시했는데 자, 이 모더니즘 개념에서 회화 자체의 본질적인 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자기 지시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 모더니즘에서 사용하는 자기 지시성은 어떤 거냐. 회화 자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적인 것을 회화가 자기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본질적인 것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학이다, 음악이다, 미술이다 이렇게 했을 때 모더니즘의 개념에서 문학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서술성이라든지 이것들을 탐구하는 게 자기 지시성이에요. 자, 그러면 음악은 뭐냐? 음악이 갖고 있는 거는 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12음에 대해서 음악 자체, 음을 탐구하는 게 음악의 지시성이에요. 그럼 미술의 자기 지시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미술에서 자기 지시성 같은 경우에는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구하는 게 미술의 자기 지시성이에요. 자, 그리고 그린버그는 또 뭘 이야기했냐? 자기 비판이라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큰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자,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비판이라는 거는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지시성처럼 탐구해 가는데 내가 아닌 것들을 이렇게 직시해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 본연의 것만 남겨놓는 거, 본질만 남겨놓는 거. 이게 자기 비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비판은 그린버그 같은 경우 뭐라고 했냐?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화 자체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 누구나 다 알죠? 그 작품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은 여기에서 자기 비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원래 입체성 같은 경우 입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원근법을 사용하죠. 그리고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명암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자, 이거는 입체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입체성은 조소적인 거라는 거예요. 회화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조소적인 것이 최후의 만찬에 들어가 있죠. 그럼 그것을 이렇게 자기 비판을 통해서 이건 회화가 아닌 것인데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회화가 아닌 것들을 제거시키고 또 하나는 서사성, 이야기. 자, 이런 서사성이라든지 이런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는 문학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보면은 예수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어때요?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누가 감히 스승님을 팝니까? 라고 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갖가지 제스처가 그 사람들의 성향과 성격으로 나타나죠. 자, 그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야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문학적인 거다라고 해서 자기 비판을 통해서 어때요? 제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 비판을 통해서 회화가 아닌 것들을 제거시켰더니 뭐만 남느냐? 회화의 본질적인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 회화의 본질적인 것을 그린버그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입체성도 제거시키고 서사성도 제거시켰더니 회화는 2차원의 평면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성. 요걸 제시한 거고요. 두 번째는 회화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지지체의 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각형의 캠퍼스 틀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죠. 그것을 지지체의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회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뭘로 표현했느냐? 물감을 가지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것을 안료의 속성. 그래서 이 안료는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로 회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그 시기에 폴록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폴록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틀을 뜯어서 어때요? 천을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에 물감을 뿌려서 작품을 제작했죠. 그랬더니 폴록의 작품에서는 평면성과 어떤 환영성도 드러나지 않죠? 이것들이 바로 환영성인 거예요. 환영성. 이 환영성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특성을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 환영성 때문에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그린버그 이념이에요. 그린버그의 이념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미니멀 아트가 나타나죠. 자, 미니멀 아트는 폴록의 작품에서조차도 물감이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물감 층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환영성이 나타나더란 거예요. 이렇게 깊이감이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미니멀 아트에서는 뭘 제거시켜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작가가 표현하면 안 된다. 작가가 어떤 행위를 하든 거기에는 환영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랑쿠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탄생이라는 작품을 제작했는데 환영성을 제거하기 위해 브랑쿠시는 그 표면의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작가의 표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매끈한 질감으로 만들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요? 이렇게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계란 같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형상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표현성 자체를 제거시켜버리는 요 시각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표현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회화는 이제 그린버그의 이념을 완벽하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환영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회화도 조소도 아니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회화도 조소도 다 포기하고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 놓은 것을 이렇게 가져다 놓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또 하나의 말이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완결성이 없는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몬드리안 작품 같은 경우나 모더니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품 그 자체로 의미 구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완결성이 있는 작품이라면 이것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 완결성이 없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감상자, 관객인 감상자가 들어간다든지 어떤 장소적인 게 필요하다든지 또는 시간성이 이렇게 부여되어서 완결성이 시간이 지나야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나오게 된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냐? 그린버그의 이념 때문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린버그 이념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환영성을 제거한다라는 취지에서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뭐가 돼버린 거예요? 사물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린버그가 비판하는 이런 대상까지 가게 되는 게 형식주의 미학에서 나오게 된 이론이기 때문에 미학 이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형식주의고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맥락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맥락주의에는 제도 이론이 있죠. 도구주의 이론과 제도 이론이 있는데 도구주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있던 거예요. 미술이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또는 경제적. 자, 어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맥락이라고 표현해요. 이것들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미술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들을 도구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종교 벽화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종교심이라든지 이념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도구주의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광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뭘 전달받는 거예요? 아, 나 저 물건 갖고 싶다. 라고 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러 움직여 가죠. 자, 이것도 도구주의예요. 그래서 도구주의에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게 맥락주의예요. 맥락주의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제도이론 같은 경우에는 1964년도 앤디 워홀의 브릴로 박스에서 처음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제도이론은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세제 박스를 이렇게 똑같이 복제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을 공장에서 생산되는 세제 박스다. 자, 이 세제 박스가 브릴로예요. 브릴로 박스라면 자, 이 브릴로 박스를 똑같이 이렇게 복제한 것이 워홀의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워홀의 작품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 이것을 미술관에다가 작품을 전시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 그린버그가 이야기했던 형식주의에서는 모방한 것은 예술이 아니에요. 키치가 돼요. 자, 근데 밖에 있는 그것도 모방의 대상이 밖에 있는 아름다움의 대상도 아니고 인간의 감정도 아니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공산품을 그것을 똑같이 모방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미술관에다가 이렇게 워홀이 전시를 했는데 이것을 작품으로 봐야 되는지 작품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이론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은 이미 있었던 그린버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워홀의 이 작품은 예술이 아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저런 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그 이론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론을 누가 제시하냐? 단토라는 사람이 제시하기 시작해요. 단토는 이 이론을 어떻게 설명하기 시작하느냐? 이전에 있던 예술 시대와 그 이전에 있던 예술 이전 시대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예술 시대 자, 예술 이후 시대 요렇게 해서 이론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술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저 형식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이전의 시대는 모방 시대예요. 단토가 나누는 이 세 개의 구분에서는. 그래서 모방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절정에 달했던 시대를 르네상스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추상미술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추상미술의 극점을 달한 게 폴록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뭐 몬드리안부터 폴록까지 여기까지 오는 형식주의 추상미술의 시대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미술이 이렇게 전개되는 요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이 예술 이후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서 단토가 주장하는 게 바로 뭐냐? 예술 종말론이에요. 자, 단토는 이 예술 종말론을 통해서 형식주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술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예술 이후 시대가 등장했다. 자, 그럼 이 예술 이후 시대는 어떤 것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복제된 것도 예술이 되는 이런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토 같은 경우에는 듀샹보다 앤디 워홀을 더 높게 쳐요. 듀샹은 그냥 기성품을 가져다가 선택해서 의미만 부여했어요. 그런데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을 가져다가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져다가 똑같이 복제를 함으로써 복제한 것도 예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창의적이고 더 예술적이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이 단토의 블루박스, 아니 앤디 워홀의 블루박스를 예술로 규정하는 이론을 제시하죠. 첫 번째가 이유가 뭐냐? 이게 예술이 되는 이유. 이것이 예술이 되는 이유. 자, 그럼 예술이 다른 이전의 사람들은 왜 이 단토의 블루박스를 단토로 자꾸 나오네. 앤디 워홀의 블루박스를 이전의 사람들은 왜 예술로 안 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 이게 예술이 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방미학으로 봤을 때는 모방은 외부에 있는 아름다움의 대상을 모방하는 거죠. 근데 이건 외부에 있는 아름다움의 대상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의 대상은 자연 대상이에요. 자연 대상 아니죠. 그래서 이건 예술이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건 작가의 감정을 표현한 걸 아름다움의 대상이었죠. 이건 작가의 감정 표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술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린버그의 형식주의에서는 겉으로 보면 추상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작품에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색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는 어때요? 공산품이죠. 공산품과 모던 시대에는 공산품과 순수미술의 경계가 엄격하게 있었죠. 그래서 공산품은 예술이 아닌 키치화였잖아요. 자, 근데 이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건 예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토는 그럼 어떻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느냐? 역사성이라는 것을 제시한 거예요. 자, 이 역사성은 시대가 틀려졌다. 과거에는 저게 예술이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 시대에는 이전에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표현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됐다라고 해서 시대가 변화했다. 시대의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에요. 이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주는 이론이 있다. 그래서 앤디 워홀의 작품은 팝아트라는 이론에 근거해서 당시 우리가 산업사회라든지 대중문화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미술적인 이론인 팝아트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게 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팝아트에서 작가의 의도가 있고 이 의도가 있는 작품, 이것을 인정해주는 담론이 있기 때문에 예술로 규정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예술로 인정해주는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예술계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예술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술이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승인하는 거예요. 예술인지 아닌지 할 때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스티브 하비의 저 세제박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거는 예술이 아니지만 앤디 워홀이 제자들을 통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블루박스는 저거는 어떻다는 거야? 예술이다 라고 해서 인정해서 예술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미술관에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예술이다라는 이 이념이 제시가 되는데 이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이념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예술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단토의 제도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새로운 용어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단토가 예술의 종말론을 제시했는데 이 종말론 같은 경우에는 뭐의 종말이다? 예술 시대의 종말이다. 이걸 머릿속에서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프린트물 한번 보시면 나눠준 거 보시면은 첫 번째 미학이론적인 측면에서 학자들 한번 볼게요.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국가론에서 이 국가론은 공화국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는 공화국, 어디는 국가론 이러니까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외우신 분들이 있는데 같아요.
국가론에서 예술을 외면 세계의 수동적이고 충실한 복제로 보았다. 자, 플라톤은 모방이 진리로 나아가는 적절한 길이 아니라는 근거에서 예술에 의한 실제 모방을 부정했다. 자, 본질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에게 있어 궁극적인 실제는 이상적인 형태에서 발견되며 그것은 영원하며 이성을 훈련하는 것에서 이해된다. 이것이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플라톤의 이 모방미학을 그대로 적용해서 현실의 그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제시된 작품이 코수스의 작품 있죠. 세계의 시계, 뭐 세계의 의자. 이게 다 요 이론의 근거에서 제작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 침대가 나오죠. 그래서 침대 이미지는 모방의 모방으로 키워드가 나오죠. 모방의 모방으로 이상적인 것으로부터 2단계 이동했다. 2차원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으로서의 신뢰성이 감소한다. 그래서 하찮다라고 여긴 거예요. 이해됐죠? 자, 나번에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모방 개념과 이론을 변형시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적 모방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보다 덜 아름답게 혹은 더 아름답게 혹은 덜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다. 자, 그럼 누가 더 아름답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작가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천재, 한마디로 창조자를 흉내내는 거죠. 그런 시각을 인정한 게 르네상스 시대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더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천재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부여했죠. 자, 또한 사물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바의 상태 및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모방은 충실한 복사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라는 의미다라고 했죠. 자, 톨스토이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움직임, 선, 색, 소리, 이건 조형 요소 원리예요. 자, 이걸 통해서 상기된 감정을 다른 사람도 동일한 감정을 경험하게끔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 전달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전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말을 선생님들이 답에다가 2번 쓰지 마세요. 이 문장을 봤을 때도 같은 말이면 이해를 하고 딱 한 번만 쓰시면 돼요. 답지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 뭐 삼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다, 이것을 또다시 기하학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해서 2번 반복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다른 언어라고 쓰는데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럼 문장이 굉장히 단조롭고 이 사람은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클라이브 벨 보시면은 클라이브 벨은 뭐라고 했냐? 다른 감동들과 완연히 구별되는 것을 심미적 감동이라 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심미적인 감동은 칸트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칸트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칸트 같은 경우에는 무관심적 관심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자, 이 무관심적인 거는 다른 말로 뭘 이야기하냐? 사심이 없는 거고요. 여기 작품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작품을 처음 봐요. 어떤 사람이 몬드리안 작품을 처음 봐요. 자, 그것이 카페에서 봤든 미술관에 가서 어디 갔든 참 처음 봤는데 그 작품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 게 뭐가 아름다우냐? 이 작품 안에 있는 선과 색들이 아주 조화로운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사심 없이 이거에 대한 정보, 이 작품이 몬드리안 것인지 누구 작품인지도 모르고 봤는데 아름다움을 느끼는 상태. 그것을 무관심적 관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보 아무것도 없이 봤는데 작품이 나한테 관심을 갖게 했어요. 한마디로 나한테 뭘 준 거예요? 즐거움을 준 거예요. 이 관심은 쾌예요. 만족이에요. 내가 이 작품이 정보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작품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것을 무관심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클라이브 벨이라든지 로저 프라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심미적인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작품을 봤을 때. 뭐에서 그런 감동을 받았느냐? 여기에 있는 의미 있는 형식에서 조형 요소 원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의미가 있다란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반복처럼 보이지만 변화를 주면서 조화를 이루는 이런 형식이 만족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의미 있는 형식이라고 했고요. 이 의미 지각하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갖는 태도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 미적 태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적 태도 키워드 체크해 주세요. 의미 있는 형식에 관심을 갖는 태도는 미적 태도이다. 자, 그린버그는 모더니즘 본질이 어떤 기준 자체를 비판하기 위해 그것을 파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권능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 그것을 공고하게 확립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린버그는 모더니즘의 본질이 어떤 기준 자체를 비판하기 위하여 그 규율의 독자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데 있다라고 했어요. 그 독자적인 방법은 이 본질을 더 공고히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칸트를 모델로 하여 모더니즘을 내부로부터 즉 비판되고 있는 것의 절차 자체를 통하여 비판하는 것이라는 거. 자, 이것을 모더니즘을 자기 비판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자기 비판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제일 밑에 쪽으로 가면요. 회화의 매체는 2차원의 화법 평면이므로 회화를 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평면성, 지지체의 형태, 안료의 속성. 자, 단토 볼게요. 단토는 블록박스의 디자인을 60년대 초 추상표현주의가 쇠퇴하기 시작했을 때 상업미술을 해야만 했던 디자이너 스티브 하비가 브릴로 비누 상품을 담기 위해 제작한 블록 키톤박스. 카톤박스이다. 블록박스에 사용된 빨강, 파랑, 흰색이 상징하는 것은 미국 성조기로 이는 애국심을 표현하고 브릴로라는 단어는 깨끗함이라는 라틴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브릴로 박스에 그려진 미국 국기를 연상시키는 물결 무늬는 소비자로 하여금 청결과 음울한 두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뿐만 아니라 단토는 이 상자의 디자인 전체가 하드에지, 추상 미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한다. 자, 이는 기술은 과거에 했던 모방이에요. 똑같이 표현하는 기술적인 거라든지 미학적인 구성은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라든지 이런 아름다움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 미술품이나 행위가 어느 집단, 이 브릴로가 미국 사람들이라는 그런 특정 집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자, 이런 집단에 의해서 특별해지고 미술에서 자리를 차지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가에 기초한다라고 했죠. 자, 이게 바로 누가 승인을 하고 어떤 무엇 때문에 승인하는지, 어떤 맥락 때문에 승인하는지 이걸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넘어가시면 지각이론이 나오죠. 자, 이 지각이론이 아니라 어린이 미술이 나오죠. 페이지 4페이지 어린이 미술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